내가 보기에 출정 초기 잉글랜드의 용사들은 아주 활기차고 멋졌다. 하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며 그들의 활기와 용맹도 흐려지고 희미해졌다. 희미해졌으며 나는 이 직업의 불안과 함께 이 세상의 덧없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에 비춰보면 일반 사병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이들의 목숨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이 고된 행군 속에서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더러운 막사에서 지내며 견뎌야 하는 끔찍한 고통이 더 큰 문제다. 막사. 이 짧은 문단만 보면 근대 초기 전투원들이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나 윌프레드 오웬의 환멸 이야기에 영향을 준 것 같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레이먼드의 자서전에서도 그가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한 묘사는 겨우 몇 페이지에 불과하고 이후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 군대에서 복무한 몇 개월의 암울한 어둠에 묻히지 않았다. 용감한 삶을 살려는 젊은이의 기대는 근대 초기의 다른 경험담들에서 숱하게 등장하지만 그 기대가 깨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대가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저자가 실제 회고록을 기록한 시기는 자신의 위신이 추락한 다음이거나 명성을 얻기 전이다. 따라서 이들의 회고록은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고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보상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회고록을 기록한 시기는 추락한 다음이니까 명성을 보호하고 그들은 때로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이 세상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명예와 영광이 이상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명예와 영광이. 늘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문제일 뿐 전쟁의 본질이나 명예와 영광의 이상에는 잘못이 없었다. 전쟁의 공포와 관련해서도 회고록 저자들은 전쟁의 공포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이미 나바이의 회고록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쟁의 공포는 거의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무심하게 묘사되며 전쟁의 공포에서 그 어떤 신랄한 결론도 끌어내지 않는다. 레이몬드의 표현처럼 가장 비참한 삶을 견디고 회고록을 남긴 근대 초기 소수의 일반 사병조차 전쟁에 대한 환멸을 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알론소 데 에르실라 이 순위가는 스페인 콩기스타도르 정복자 콩기스타도르와 칠레 아라우코 인디언의 전쟁이 벌어질 당시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다. 훗날 그는 자전적 서사시 아라우카나 1569년 아라우카나로 이 잔인한 전쟁의 사건들을 기록했다. 그의 서사시는 근대 초기의 그 어떤 작품보다 더 생생하게 전쟁을 묘사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바로 나온 시의 버금가는 표현이다. 이 엄청난 피해를 누가 형언할 수 있으리?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대포. 한순간 갑자기 대포들이 터지며 죽음과 맞서다 쓰러진 이들은 가진 애를 쓰며 땅을 고르고 동시에 많은 목숨이 쓰러져 간다. 온갖 곳에서 온갖 부상으로. 에르실리아 이 순위가는 민간인 학살도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묘사한다. 학살 사건을 묘사하는 어느 장면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아기를 벤 사람들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를 정확히 찔렀다. 그리고 찢어진 배를 뚫고 튀어나온 것은 텐에 있던 연약한 두 다리였다. 에르실리아 이 순위가는 출정 당시 자신의 생존 조건도 기록한다. 곰팡이가 피고 거무튀튀한 비스킷, 그마저도 인색하게 조금, 그리고 아무 맛도 없는 빗물. 이것이 내 목숨을 부지하는 양분이었다. 어쩌다 배급되는 보리 2줌은 여러 가지 풀잎을 넣고 소금 대신 바닷물을 넣어 끓였다. 내가 누워 자는 고급스러운 침대는 눅눅한 습지대의 맨바닥, 늘 무정하고 언제나 경계태세로
손에는 펜이나 창이 들려 있었다. 펜이나 창. 근대 후기 회고록 저자들처럼 에르실리아 이 순위가도 누차 자신의 문학적 재능이 부족해서 전쟁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문학적 재능.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환상을 깨지 않으며 독자들의 환상을 깨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일리아드와 롤랑의 노래 그리고 역사상 다른 많은 전쟁 서사시에서 증명되듯 전쟁의 공포를 솔직하고 정교하게 묘사하는 이야기는 전쟁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전쟁을 찬양하는 이야기와 공존할 수 있다. 20세기 반전주의 회고록 저자들은 과거의 전쟁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결코 없으며 전쟁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전쟁의 영웅주의적 매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전쟁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해도 거기엔 매력이 있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릇된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원동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릇된 믿음의 토대. 역사를 통틀어 모든 문화와 사회는 전쟁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사회가 이런 고통을 감내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보상하기 위해 전투원에게 물질적 보상과 문화적 신분 상승의 형태로 상을 주었다. 상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전쟁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상이란 것이죠.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의 경우처럼 상에만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고통은 점점 더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상과 고통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일부 집단에서 전쟁을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고 명예와 같은 상을 획득하는 기회로 보는 비현실적인 인식이 싹텄다. 20세기 반전 문화가 사람들에게 전쟁의 희생을 일깨웠지만 이는 19세기에 넘쳐나던 비현실적인 인식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했다. 전쟁의 희생을 일깨웠지만 이는 19세기에 넘쳐나던 비현실적인 인식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영웅주의 문화는 고통이라는 희생을 영웅심의 필수적인 바탕으로 여겼다. 고통. 에르실리아 이 순이가가 서사시를 쓴 목적은 독자의 환상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명예와 영광의 이상을 거듭 찬양하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런 이상을 견제한 영웅들을 묘사하며 독자에게 영웅의 뒤를 따르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분명 그의 서사시는 반전 선언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귀족층에서 열렬하게 회자하며 수많은 모방작이 탄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후 이 서사시는 칠레의 민족 서사시가 되었다. 에르실리아 이 순이가가 결론 부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논거들을 일부 제시했지만 미묘한 논의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전쟁은 불가피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세상의 많은 유용한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전쟁은 국가의 권리라고 기록하고 이 원칙을 고수한다. 군인은 죄를 모르는 천사처럼 무기를 들고 나가 공공의 대의 명분을 수호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그의 무기를 무디게 만드는 사람은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전과 관련해 에르실리아 이 순이가는 공적에 합당한 보상과 명예를 얻지 못해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매우 불평하지만 서사시를 출간하고 대중의 갈채가 쏟아지자 그런 불평은 곧 누그러졌다. 환멸 경험담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검열이나 근대 초기에 떠오르던 민족주의 주류의 영향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실 검열과 민족 정서라는 면에서는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이 근대 후기 저자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 상당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타령했지만 대개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고록에 떳떳이 밝힌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근대 후기 회고록 저자들은 탈령을 고심하거나 탈령하는 공상에 빠졌지만 실제 탈령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전쟁과 군인의 이상의 적대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회고록 저자도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고난 것이지 전쟁의 공포와 죽음에 부딪혀 생긴 적개심이 아니다. 30년 전쟁에 참전한 무명의 스페인 용사가 회고록 겸 피카레스크 소설을 남겼다. 허구와 사실이 반반 섞인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에스테바니오 곤잘레스의 사례에서 이런 사실이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에스테바니오는 17세기에 미리 보는 착한 병사 쉬베이크다. 쉬베이크는 어릿광대이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병이다. 그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전쟁 중에 결코 자신의 몸을 위험에 내맡긴 적이 없으며 자신의 배와 지갑을 두둑하게 채우는 일에 열중했다는 이야기만 연신들어 놓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에스테바니오는 30년 전쟁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가 최고의 승리를 거둔 네르틀링겐 전투를 독특하게 설명한다. 1634년. 아주 상세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비겁한 사병의 시각이다. 그는 위험해지면 뒤로 꽁무니를 빼 숨고 승리가 확실해지면 시신들의 소지품을 약탈하러 앞으로 나선다. 그는 전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동안에는 말의 사체 아래에 숨는다. 지휘관이 비겁한 행동 그만하고 명예를 찾으라고 나무라면 그는 그제야 전장이 시체로 질비한 것을 확인한 후 시체들을 공격해 난도질함으로써 칼에 피를 묻힌다. 전투가 끝나고는 지휘관을 만나지만 지휘관은 명예로운 전장에 누워 죽어가고 있다. 지휘관이 또다시 그의 비겁함을 헛되게 질척하며 불명예스럽게 행동하는 까닭을 묻자 에스테바니오는 이렇게 대답한다. 대장님과 같은 처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인이자 요리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 늘 주방에서는 군인이고 군에서 복무할 때는 요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휘관이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이렇게 덧붙인다. 저처럼 분별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그로스 글로가우 포위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첫 포송이 들리자마자 달아난다. 그러면서 그는 포탄이 떨어질 자리를 귀신같이 미리 알고 피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이라고 둘러댄다. 비겁한 행동이라고 질책하는 사령관에게 에스테바니오가 대답한다. 제가 용기 있다고 가깝게 말씀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오늘보다 훨씬 더 심하게 행동한 적이 없다고 가깝게 말씀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에스타바니오가 명예와 용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쟁에 대해 냉소적인 의견을 갖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 겪은 경험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소설의 출발 시점부터 나타난 그의 특징이었다. 투르크족에 맞서 처음 출정한 해상작전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엄밀히 말해 나는 전쟁 내내 절대 중립이었다. 내 배를 불리는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리실이 내 자리였고 국자가 내 무기였으며 서치 내 대포였다. 적을 만나거나 다른 임무가 주어지면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의 최고 관심사는 내 솥을 불에 얹을 최적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테바니오 곤잘레스가 전쟁에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냉소주의는 그가 집에서부터 가져온 것이었다. 전쟁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지. 허구와 사실이 섞인 이야기 중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야코프 크리스토프 폰 그리멜하우젠의 모험가 짐플리치시무스, 그 유명한 모험가 짐플리치시무스에 나온다. 1668년. 언뜻 보면 모험가 짐플리치시무스는 출간 당시의 회고록보다 20세기 회고록과 더 말이 닮아 보인다. 자기 이름도 모를 정도로 순진하고 무지한 젊은이가 환상을 버리고 다양한 전쟁 경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험가 짐플리치시무스도 그 시대의 산물임이 드러난다. 약탈을 일삼는 군인들에게 짐플리치시무스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눈앞에서 가족이 강간당하고 살해되는 참혹한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충격적인 사건도 짐플리치시무스의 내면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왜 변화시키지 못하지? 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순진하고 무지하다. 하지만 그는 숲으로 달려가 한 은둔자를 만나고 이 은둔자가 평화로운 숲의 은시처에서 짐플리치시무스에게 그리스도교의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친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나 로렌스 형제와 마찬가지로 짐플리치시무스에게도
전쟁은 계시의 환경만 조성할 뿐이고 계시는 반드시 설교와 성경에서 비롯된다. 마침내 짐플리지 시무스는 숲의 은신처를 떠나 전쟁의 끔찍한 광경들과 다시 마주한다. 이야기는 전쟁의 광경들을 흥미롭고 익살스럽게 묘사하지만 전쟁의 광경들이 짐플리지 시무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언급은 없다. 그는 세상 사회관에 여전히 순진하다. 그런 그가 결국 운명의 장난으로 군에 입대한다. 그가 무지를 벗고 진정으로 변모한 이유는 그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에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성공의 정신이 팔린 그는 은둔자의 귀중한 가르침을 망각한 채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불행이 그를 엄습한다. 운명의 수레바퀴와 관련된 고전적인 도덕 이야기다. 군대라는 환경을 무대로 삼고 있지만 전쟁은 그에게 그 어떤 귀중한 가르침도 전하지 않는다. 전쟁은 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무지하게 만들 뿐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짐플리지 시무스가 지휘한 첫 작전과 그가 군인으로 참여한 첫 작전이 단 한 문단으로 압축 묘사되고 그의 내적 경험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슈프와 나바이유, 생시몬과 마찬가지로 수다스러운 짐플리지 시무스도 첫 전투 경험과 관련해서는 거의 벙어리가 된다. 짐플리지 시무스가 처음으로 대패의 적에게 포로로 잡힐 때 자신의 느낌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그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도 비슷하다. 이처럼 그린멜스 하우젠의 모험가 짐플리지 시무스에서도 전쟁은 군인을 계모하기는커녕 타락시키고 아무것도 계시하지 못하는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제시된다. 마카브로. 근대 초기의 전투원들이 환멸 경험담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문화적 모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투원들도 최소한 하나의 모형은 발견했을 것이다. 다름 아닌 마카브르다. 근대 초기 마카브르 문화의 토대가 된 기본 사상은 인간이 죽은 사람의 육체, 죽음과 부패의 상징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덧없는 야망과 관습, 걱정, 기쁨은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근대 초기 문화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 죽음의 직면의 세상에 덧없음에 환멸을 느낀 인물의 경험담으로 넘쳐났다. 원칙적으로 마카브르는 전쟁 묘사에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카브르. 19, 20세기 민간 문화에서 마카브르가 이미 문화적으로 종말을 맞았을 때도 전쟁 회고록 저자들은 마카브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가령 필립 카프터는 베트남 회고록에서 언젠가 죽은 동료의 얼굴이 자기 자신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동료 장교 두 사람의 머리에 얼굴에서 미리 예시되는 죽음을 보았다고 기록한다. 미리 예시되는 죽음을 보았다. 내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살아있는 얼굴 위로 죽은 후의 모습 같은 얼굴이 겹쳤다. 그들의 살아있는 입은 대화를 나누며 움직이고 그들의 죽은 입은 시체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마치 16세기 묵상 안내서나 마카브르 그림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보이는 묘사다. 예를 들어 니클라우스 마뉴엘이 1514년에서 15년에 그린 한 장교의 마카브르 그림을 살펴보자. 마누엘은 청춘을 구가하는 장교의 화려한 얼굴 위로 허약하고 병들어 거지가 된 장교의 얼굴을 겹쳐 그렸다. 하지만 마카브르 이미지로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은 마카브르 이미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마카브르 계시도 주장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블랙 에더를 제외하면 한결 신앙심이 깊은 회고록 저자 중에 전쟁을 마카브르 계시로 내세운 사람이 없었다. 세속적인 회고록 저자 중에도 전쟁에서 마카브르 계시를 경험한 사람은 로버트 멀로가 유일하다. 멀로는 몇 차례 전쟁 경험으로 삶의 덧없음을 되돌아보게 된다. 예를 들어 슈트랄준트 포위 공격을 이렇게 설명한다. 전쟁의 운명, 마카브르, 니클라우스 마뉴엘. 이곳에 있던 우리의 적은 우리에게 미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다. 매 순간 신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일깨웠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과 심판도 상기시켰다. 이곳에서 우리는 죽음을 상기하기 위해 죽은 사람을 만질 필요가 없었다.
죽음이 밤이고 낮이고 우리 눈앞에 공포를 들이웠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하지 않았고 인격이나 자질을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나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다. 하지만 멀로도 마카브르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전쟁에 관한 멀로의 전반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그가 여전히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얻는 부르의 명성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르의 명성. 그가 여전히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부르의 명성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헛되이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고귀한 군주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이다 라는 믿음도 굳건히 지켰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용감한 편이 낫다고 독자들을 설득하며 필요하다면 수치스럽게 사느니 명예롭게 죽는 편을 택하라고 충고한다. 이유는 이렇다. 여러분은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더럽히며 수치스럽게 치욕적인 삶을 살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훌륭하게 죽는 편을 택하고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확고하고 용감하고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악덕 대신 미덕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혐오스러운 삶보다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불멸의 명성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원로는 전쟁 경험이 군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식을 준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간 정신이 완벽한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직접 몸으로 전쟁을 겪는 것보다 전쟁에 대해 독서하고 담론을 낳는 것이라고 적는다. 멀로의 세속적 전쟁 회고록 저자 중에서 전쟁의 공포를 메멘토 모리로 묘사하거나 전쟁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고 기록한 사람은 거의 없다. 멜빌이 시체를 끌어안다시피 하고 밤을 지새우며 사경을 헤맬 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이나 군사적 야망의 허무함에 대해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한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 전투가 끝난 전장을 묘사한 회고록 저자 대다수는 멜빌과 비슷하게 마카부르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다. 요한 디에츠는 친구와 함께 오펜, 지금의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서쪽 지역 오펜 외곽의 전쟁을 방문한 일화를 기록하는데 1686년 두 사람은 죽은 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시체의 소지품을 약탈하고 부상당한 투르크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다. 네르빈덴 전투 후 생시몬 공작은 나이든 장교들과 함께 모든 전장을 방문했고 특히 적의 참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적의 참호를 상세하게 묘사하지만 전장을 가득 메운 전사자와 부상병, 생시봉의 추산으로는 그곳에서 2만 명 이상의 연합군이 희생되었고 프랑스군의 희생은 그 절반 정도였다. 부상병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리처드 케인은 블렌하임 전투 다음날 아침 전장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프랑스 군인들의 시체 사이로 말을 달리며 죽은 병사들이 줄줄이 누워 있었다고 말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나 전쟁의 대가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로버트 파커는 1691년 전투가 끝난 후 우리 부대는 전투 다음날 막사와 짐이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포로들을 시켜 전사자들을 매장했다고 기록하지만 대학살 장면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블렌하임 전투와 관련해 파커는 나는 다음날 말을 타고 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항들은 직접 그 일에 참여한 부대원들에게서 들은 아주 상세한 정보다 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전투 묘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독자에게 확인시킨다. 그리고 그는 아군과 적군의 피해를 상세히 열거하지만 피해 상황을 조사하면서 마주쳤을 마카브르 장면이나 애처로운 장면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파커는 사륙전이 끝난 말플라케 전장도 찾아간다. 말플라케 전투는 1709년 18세기 유럽의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대학살의 현장이었을 것이다. 1만 명이 넘는 전사자와 2만 2천 명의 부상병이 수제곱 킬로미터를 가득 들어찼다. 하지만
그가 보고 들은 내용은 경험담에서 빠져있다. 또 에케렌 전투 1703년 에케렌 전투 당시 메로데 웨스테르 백작은 묘지로 쇄도해 그곳을 방어 거점으로 삼았다. 그는 묘지에서 벌어진 대학살을 상세하게 묘사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마카브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없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묘지에서 대피 중인 주인공의 분대가 폭격을 당할 때 삽입된 마카브르 장면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장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백골과 시체, 해골로 거실과 식기를 장식하던 문화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무대도 마찬가지였다. 마카브르는 민간인의 주제였으며 마카브르 게시도 전투원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나오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는 인물도 평화를 사랑하는 왕자다. 햄릿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장 심오하게 탐구한 곳은 근처 묘지이다. 곳에서 그는 마카브르 문화의 요구에 따라 민간인의 해골을 보며 묵상에 잠긴다. 반면 해가 뜨건 비가 오건 매일 출정하는 호전적인 왕자 포틴브라스는 수천 제곱미터의 땅을 얻기 위해 수천 명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하지만 그러한 참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는 묵상하지 않는 행동파의 상징이다. 이런 사실은 당시 군대를 묘사한 그림에서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니클라우스, 마뉴엘 등의 화가들은 종종 군인과 군대 전쟁의 그림 속에 마카브르 이미지를 포함했다. 기사와 군인이 없으면 죽음의 무도가 완성되지 않았고 17세기에 유행한 바니타스 인생 무상, 허물을 상징하는 소재를 정물화로 표현한 그림. 바니타스 장르 중에서도 무기와 전리품, 전쟁의 상징을 집중적으로 그린 하위 장르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전쟁 회화와 전쟁의 죽음의 무도 장면, 전쟁 바니타스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마카브르 상징은 언제나 전쟁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한결같이 민간인 환경에서 익숙한 백골과 해골, 반쯤 탄 양초, 모래시계였다. 전쟁의 특별한 경험에 계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으며 군인들은 마카브르 인식에 무지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제독의 전리품과 백골, 반쯤 탄 양초를 나란히 배치한 피터르 스탠비크의 그림, 트럼프 제독의 죽음에 관한 알레고리를 전쟁의 공포나 전쟁의 개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세속적인 성공의 상징을 현세의 무의미함과 덧없음을 연상시키는 상징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당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미술 정통의 일부였다. 이 그림은 정치인과 학자, 상인 등의 일시적인 영광을 비슷하게 묘사한 그림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핸드릭 안드리센의 바니타스 정물과 비교해보라. 스탠비크가 트럼프 제독의 전리품을 처참하게 머리가 잘린 수병의 시체와 나란히 배치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 초기에 그만큼 군사화된 마카브르 그림을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마카브르가 전쟁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죽음의 무도에서 훨씬 더 분명해진다. 1510년경 프랑스의 죽음의 무도에 나오는 기사와 여자 마카브르 바니타스 정말 모습을 살펴보자. 전형적인 죽음의 무도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기사와 여자, 농부, 왕비, 수도승, 상인, 교황 등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인간은 모두 어느 날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인간이 덧없는 세상에 연연하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놀란다는 것이다. 교황이나 수도승을 포함해 그 어떤 부류의 인간도 자신은 세속적인 애착에서 자유롭고 고요하게 죽음을 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애착. 군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죽음의 무도에서 군인들은 여자, 농부나 상인, 수도승과 다름없이 죽음에 놀라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대체로 그림에 붙는 설명문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가령 1517년 무렵 니클라우스 미뉴엘이 베르네 도미니카 수도의 성당을 위해 그린 죽음의 무도는 민을창을 들고 전투복 차림으로 죽음에 끌려가는 병사를 보여준다. 민을창을 든 병사가 이렇게 말한다. 전투가 벌어지면 나는 늘 선봉에 서서 충직한 군인으로 처신했다.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아나고 싶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린다. 그 병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전장에서는 죽음의 존재를 보지 못했을까? 그 병사가 전장에서 용감하게 죽음에 맞섰다면 지구는 왜 달아나고 싶을까? 우리는 이미 퐁티스의 회고록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 퐁티스는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할 때도 마음에 동요가 없었는데 민간 환경에서 만난 죽음 하나가 자신을 송두리째 흔들고 세상을 버리게 만든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죽음의 무도. 오토 딕스의 연작 판화 전쟁 중 가운데 그림처럼 군인과 죽음을 함께 그린 근대 후기 회화와 죽음의 무도를 비교하면 이 모순이 풀릴지 모르겠다. 군인과 죽음. 죽음의 무도는 제1차 세계대전을 묘사한 화가들이 좋아하는 주제였다. 딕스를 포함한 일부 화가들이 그림에 죽음의 무도라는 제목을 붙였고 다른 수많은 그림에서도 의인화된 죽음의 이미지가 넘쳐났다. 이런 그림들은 거의 모두 명백한 전쟁 상황, 죽음의 무도, 죽음과 여자 농부. 전쟁 상황 속에서 죽음을 보여준다. 딕스의 전쟁에서는 천사처럼 전장 위를 날아다니는 백골이 그림을 지배한다. 그 아래로 자세가 뒤틀린 시체들이 질비하고 전쟁에 짓밟힌 시골과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병사 한 명이 보인다. 독일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에 내걸린 딕스의 그림을 관람하는 현대인은 분명 군인과 죽음의 조우가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상상할 수 없는 전투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할 것이다. 현대인들이 지금 당장 조용한 미술관을 벗어나 혹은 평화로운 도시를 거쳐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비슷한 죽음을 만날 가능성은 낮다. 반면 1510년의 죽음의 무도에서는 군인과 죽음의 조우가 비전투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언제 어디서든 죽음과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죽음과의 만남이 오직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층 강조하는 것은 이런 그림이 거의 흡사한 환경에서 평화로운 민간인들이 죽음을 맞는 모습을 묘사한 훨씬 더 큰 연작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근대 후기의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는 미술관을 관람하는 민간인은 죽음과 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근대 후기의 그림을 보며 군인들이 전쟁에서 경험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와는 반대로 근대 초기 죽음의 무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무슨 경험을 하든 죽음에 관한 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아하. 근대 후기에는 이제 경험이 분리되는데 근대 초기에는 그들의 죽음이나 우리 민간인의 죽음이나 같다. 뭐 이렇게. 군인들은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만나겠지만 그런 만남이 그들을 진정으로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죽음에 대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마카브르가 전쟁의 현실과 계속 분리된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마카브르가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현세의 영광을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으로 그리기 때문에 정치 귀족층과 군사 귀족층이 전쟁의 맥락에서 마카브르를 억압했다는 주장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어쨌든 마카브르가 상업적 이익을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으로 그렸지만 수천 명의 부유한 네덜란드 상인들이 바니타스 그림을 주문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바니타스. 오히려 마카브르는 실제 행동과 종교적 믿음 사이의 불일치를 절감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론적인 믿음과 실제 생활 사이의 긴장을 대변하는 바니타스는 겸손과 내적 성찰의 원천이었다. 트럼프 제독의 전리품과 처참한 수병의 시신을 나란히 배치한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다르다. 트럼프 제독의 전리품. 부유한 네덜란드 시민들은 마카브르 그림에서 분명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그리스도교의 긍정적 진리를 부활과 구원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속적인 성공 탓에 현세의 즐거움과 덧없음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고 훨씬 더 소중한 구원의 약속을 잠시 망각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죽음을 상기시키고 덧없는 현세에서 그들을 떼어나고 그들이 다시 구원의 안식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카브르의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마카브르도 그들에게 부활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었다.
살았건 죽었건 인간의 육체에서는 구원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유하지만 독실한 시민들은 마카브르 이미지에서 분명 올바른 교훈을 얻었겠지만 최악으로 무지한 죄인이라 여겨진 군인들은 잘못된 교훈을 얻을 위험이 있었다. 마카브르가 전장이라는 환경에 도입되었다면 죽음을 무시하는 군인들의 명예의 숭배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것이다. 이러한 충돌에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 가지 결과는 군인들이 전장에서 겁쟁이가 되거나 교회에서 용감해지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모두 근대 초기 유럽 문화에서는 비참한 결과였다. 더 나쁜 예상 결과는 군인들이 애초에 지닌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불경한 무례배들이 전장의 시신을 너무 진지하게 응시하면 종교의 길보다는 유물론과 무신론의 길을 따를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다. 전장에 놓인 시신들이 유한성의 진실을 아주 확고하게 가르치는 반면 부활과 구원의 문제에 관해선 침묵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근대 후기 군인을 묘사한 글과 그림에서 인간의 절대적인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마카브르 이미지이며 여러 가지 이상적인 내세 철학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것도 마카브르 이미지다. 근대 초기 유럽 문화가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마카브르 이미지를 교회와 건건한 시민들의 가정으로 국한하고 전장에서는 무시하는 것이었다. 전쟁 회고록 저자들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전쟁의 마카브르 본질을 철저히 무시했다. 마카브르가 전쟁 문화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근대 초기의 전쟁 회화는 전쟁의 특별한 공포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으며 전쟁의 공포를 분명히 전투적인 맥락에 집어넣었다. 바위의 테피스트리, 프랑스 북서부 바위에 전하는 직물 몇 거리, 11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노르만족의 잉글랜드 침략을 기록함. 테피스트리부터 중세 연대기 사파를 거쳐 30년 전쟁 당시 전쟁 팸플릿에 이르기까지 전쟁 그림은 잘린 머리와 육체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상처에서는 선홍색 피가 솟구치고 창과 화살과 칼이 인간의 얼굴과 생식기, 기타 비용적인 신체 부위를 관통했다. 폭발의 신체가 갈갈이 찢기고 아주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인간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었다. 우루스 그라프와 자크 칼로, 로메인 데 후에, 피터르 스네이어스, 한스 울리 프랑크 같은 화가들은 전쟁의 공포를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전쟁이라는 현상 자체를 비판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끔찍한 전쟁 경험은 군인들을 일깨우는 것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 그림들의 경우 예술적으로 재생산된 전쟁의 공포를 보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관람객들 뿐이다. 전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것으로 묘사된다. 근대 초기 그림과 근대 후기 사진을 비교하면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우르스 그라프의 전장이고 152쪽은 대표적인 베트남 전쟁 사진이다. 우르스 그라프는 스위스 용병이자 재능 있는 화가였다. 우르스 그라프. 그는 16세기 초 일반 사병으로 몇 차례 원정을 참여했고 당시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장면을 그림 몇 안 되는 참전용사 출신 화가다. 사실 그라프는 그림으로만 두꺼운 전쟁 회고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전쟁 그림을 그렸다. 전장은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며 정정 르네상스 시대의 반전해와 고야와 딕스의 선구로 높이 평가받았다. 전쟁의 공포만 놓고 보면 전장이 베트남 사진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생생하다. 사진에서는 시신 한 구만 보일 뿐 폭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전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훼손된 시체와 신체 부위들이 들판에 질비하다. 뒤쪽 나무에는 또 다른 두 사람이 목이 매달려 있고 마을은 화염에 휩싸여 있으며 더 뒤쪽에서는 맹렬한 전투가 한창이다. 그렇지만 현대 관람객의 뇌리에는 사진이 더 오래 남을 것이다. 그 큰 이유가 살아있는 군인 두 사람의 시선이다. 군인들이 겪은 경험의 충격이 이들의 시선에서 드러난다. 관람객인 우리는 그 시선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연민, 무관심, 슬픔, 두려움, 분노. 우리가 군인들의 시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군인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인들의 경험. 군인들의 경험이 일상의 경험에서 이제 이탈, 분리, 분열돼 버리는 거야. 한창 전투 중에 전사한 전우를 바라보는 군인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사진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전쟁의 단지 사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극히 심오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군인들의 시선은 우리의 길을 꺾고 우리에게는 너무 무지하니 정중히 물러서라고 이야기한다. 너희는 무지하니 물러서라. 이들의 시선은 심오한 전쟁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무지를 폭로함으로써 그라포의 훼손된 시신들보다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그라포의 전쟁은 화폭에 그려진 인물 그 누구에게도 전투 경험의 충격을 표현하지 않는다. 관람객들은 그림을 바라보며 전쟁과 삶에 대해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림에 묘사된 전투원들은 깨달은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사실 그들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 놀랍게도 그림 속 인물 중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원들은 당시 미술의 특징인 비인간적인 막대인간, 머리 부분은 원, 사지와 체구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막대인간 무리이며 모두 싸움에만 전념하고 있다. 무지하네. 야, 이 시선과 이 무지함은 다르구나. 전투원의 무지함. 그 외 살아있는 전투원은 그림 맨편에 호전적인 자세로 서있는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인물이 유일하다. 그림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 인물이 그라포와 동일시할 만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주변의 참상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박력 있게 수통에 물을 마신다. 그의 칼과 창은 전장 쪽을 향하는데 당장이라도 전장으로 다시 달려들 기세다. 천사한 전우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조금 전 경험한 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눈길도 주지 않고 지혜도 얻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전쟁은 그때까지 몰랐던 심오한 애국심과 전회 혹은 이런 이상의 공허함과 모든 세속적인 영화의 덧없음을 그에게 밝혀주지 않는다. 근데 어쩌다 근대에는 이런 게 이렇게 깨달음이 됐을까? 그라포의 그림 속에서 경험을 의식하는 인물이 아무도 없으므로 관람객인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사륙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다. 경험을 의식하는 인물이 아무도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물러서라 이런 메시지가 없다는 거지. 근데 베트남 사진에선 그 시선 하나만으로 너희는 전쟁 경험을 몰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물러서 뭐 이런 메시지. 기술적으로 볼 때 근대 초기 화가들은 살아있는 군인들의 얼굴에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시선을 그려놓고 이 시선들이 전체 전투 장면을 지배하도록 하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 당시 종교화들은 사건의 열쇠로 등장인물들의 시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고 등장인물들의 시선을 이용해 죽음 장면의 계시 능력을 표현한 경우가 흔했다. 특히 라파엘로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같은 매장 그림이나 피에타 그림 속의 인물들은 방금 계시를 받은 듯 다 안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시신을 응시한다. 하지만 전투 장면을 그린 근대 초기의 그림은 등장인물의 시선에 집중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자크 크루투아의 전투 후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의 규칙에서 벗어난다. 이 그림의 중심 사건은 전사한 전우의 시신을 바라보는 지나치는 병사들의 시선이다. 베트남 사진이나 피에타 그림처럼 이 그림도 관객들이 병사들의 시선을 해독하기가 쉽지가 않다. 병사의 시선. 데이비드 쿤출은 전투 후 그림에서 전사자를 바라보는 병사들이 분명히 모범적인 죽음이라 칭송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그림이 주는 효과는 베트남 사진이 주는 효과와 아주 비슷하다. 병사들의 시선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전쟁 경험을 대하는 경외심과 겸손입니다.
크루토와는 수많은 전투 그림을 그렸지만 이처럼 전쟁 경험에 주목한 작품은 없다. 다른 화가들도 때때로 그림 속에 비슷한 장면을 집어넣었지만 대부분 훨씬 더 큰 파표간에 삽입된 지역적인 장면이었다. 대개 화가들은 전쟁을 심오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한층 더 접근하기 쉽게 관람객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그리는 데 주력한다. 크루토와가 명성을 얻은 이유도 전투를 선과 면의 충돌로 축소시키며 정교한 기하학적 구도를 사용해 대규모 전투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하는 능력 때문이었다. 근대 초기에 많은 그림에 담긴 전투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투원들의 무시무시한 시선 때문이 아니라 세부 묘사가 과도한 탓이다. 앞으로 살펴볼 텐데 18세기 후반 들어 비로소 전쟁 그림이 군인들의 다 안다는 듯한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고 군인들의 다 안다는 듯한 시선. 그 결과 전쟁 피에타 그림들이 창조되었다. 다 안다는 듯한 시선. 몸으로 보는 목격의 부재. 전쟁이 계시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전투원들은 몸으로 목격했다는 권위를 주장할 근거가 없었다. 20세기 일반 사병들과 근대 초기 종교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명되듯 몸으로 본 목격은 정치적 자산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대 초기 귀족계층의 회고록 저자들은 근대 후기 사병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몸으로 본 목격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근대 초기 영적 자서전 저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자주 한탄했지만 전쟁 회고록 저자들은 묘사할 수 없다 혹은 거기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상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묘사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한다. 묘사할 수 없다. 거기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상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초기 오히려 독자들이 묘사된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반대의 상투어를 종종 사용했다. 예를 들어 괴츠폰 베를링에는 포탄에 팔이 잘렸을 때 자신이 겪은 고통을 누구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기록한다. 회고록 저자들은 종종 경험도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민간인과 정치인 학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비난은 민간인과 학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편파적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이 전쟁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아니었다. 멕시코 정복의 사병으로 참전한 베르날 디아스 델 카스티오 여기까지. 몸으로 보는 목격의 부재까지 156.